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배움 상식 부분을 앞으로 함께할 김성태라고 합니다. 더 배움에서 이제 GSAT 상식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좀 보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6시간 정도 해갖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 2회분을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딱 들었을 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 문제도 맞추고 못 맞추고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이거죠. 부족한 게 뭐냐 이거죠. 물론 상식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예측해갖고 알 수는 없어요. 뭐가 나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지식 범위를 늘려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거 언제 더 공부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얇게 이게 무엇인가 정도만 알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씩 찾아서 보시다 보면요, 절대 상식 부분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불안정한이란 뜻과 노동자 계급을 합성한 조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안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불안정한 고용,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 사람들을 부르는 신종 용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프레카리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이라고 하는 프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랑 함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에 대한 합성어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프레카리아트라고 새로운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어떤 거 있을까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이 언제 등장했는가? 뭐 이런 거겠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자본가 계급이죠. 그렇죠?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와 이렇게 그 반대말로 해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근대 쪽에 들어와서 그렇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단어는요. 4번에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신교를 얘기해요. 신교.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를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근데 이것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성당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주교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용어고요. 이 기독교 안에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교가 있는 거예요. 네, 신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교 안에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교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용어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용어고요. 천주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교라고도 불러요. 구교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용어 정도는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네요. 네,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군 신화와 관련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단군 신화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는 한 4개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4개 정도. 어떤 거 보셔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그 신단수 밑에서 그쵸? 나라를 세우죠. 그쵸? 그게 그렇다고 하는 거는 신의 아들이에요. 환인이 신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의 아들. 그러면 신한테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선민사상.
선민사상 이런 거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같이 데려온 애들이 있어요. 풍백, 우사, 운사 전부 뭐랑 관련이 있다? 농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농경사회였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곰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곰물 믿는 부족, 동물을 믿는 종교. 그래서 토테미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민사상을 믿는 환웅 부족과 곰을 믿는 토테미즘 부족의 결합.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였죠? 고조선이죠. 고조선. 예. 이게 고조선의 건국.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궁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재정 일치사회였다. 그렇죠? 요 네 가지 정도만 포인트로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1번 볼게요. 두 집단의 결합은 평등 관계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둘이 평등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추론하세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추론을 한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했다. 환웅 쪽이 조금 우세했다. 선민사상을 믿는 쪽이 조금 우세했다라고 하셔야죠. 왜? 왜 그렇죠? 환웅이 와서요. 곰하고 호랑이가 부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곰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환웅과 곰 중에서 누가 위에요? 누가 봐도 환웅이 위죠. 그렇죠? 환웅이 위죠. 평등한 관계, 둘이 같은 부조이고 같은 평등한 관계의 부족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록을 할 때 한쪽은 신으라고 하고 한쪽은 곰이라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추론을 한다고 하면은요. 선민사상을 믿었던 환웅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부족이었다라고 하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1번은 아닙니다. 2번 볼게요. 두 집단의 결합은 곰 부족의 정복 활동에 의한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정복 활동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애잖아요. 그렇죠? 환웅은 어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애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환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려면 오히려 환웅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마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번도 아니네요. 3번. 환웅 부족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민사상에 대한 얘기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당군 신화 안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 애니미즘은 어디 있어요? 애니미즘이 아니라 토테미즘이죠. 그렇죠?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애니미즘은 그럼 어떤 개념이죠? 애니미즘은 자연숭배 사상이죠. 자연숭배 사상. 그렇죠?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국가 발성의 과정이다. 아니죠. 철기 문화보다는 청동기 문화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도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고조선 맞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뒤로 넘어갈게요. 다음 용어와 관련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토리 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사토리 세대는 해외여행이라든가 사치품, 고가품 등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네, 조금 이미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출세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달관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 어차피 경쟁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토리 세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불황 속의 성장에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걸 고르면 되겠죠. 1번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장기 불황을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출생. 그래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들 맞습니다. 3번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요.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업활동의 위험 맞죠? 기업활동의 위험은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낭비를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럼 크게 뭐 이렇게 소비 생활을 즐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에 진입하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꺼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활동에 위협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5번째는 버블경제 붕괴. 이건 맞죠.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요.
경제 침체가 좀 장기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바로 이런 거에 대한 그 달관, 이게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사토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토리 세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토리 세대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히키코모리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히키코모리도 사실 일본의 장기 불황 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경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고 나서 이제 사회 자체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나오질 않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이제 뭐 컴퓨터 게임, 인터넷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돼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뭐 몇 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키코모리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일본의 경제 문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만 봐도 대충 개성공단 같네요. 이곳의 폐쇄로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8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주기업의 피해액, 폐쇄 이런 말이 나왔죠. 그렇죠? 개성공단이 거의 확실하네요. 그죠? 확실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반면 투자 후 손실을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협보험금은 총 2,639억 원으로 피해액의 30%에 불과하대요. 정부는 근데 이걸 피해액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해 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90%까지는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이고 이제 반제품,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성공단의 폐쇄와 관련된 내용 맞는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개성공단의 폐쇄와 관련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잖아요. 그죠? 2번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쪽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번 이곳의 폐쇄 여론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되게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우리 인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내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입주기업들은 피해 8천억 원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 일 아니라고? 이거 북한 한번 좆대봐라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난 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그 커뮤니티 이런 데 가봐도 대부분의 여론은 긍정적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렇게 적극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었죠. 3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핵폭풍으로 인한 결과이다. 3차 핵실험이 아니라요. 4차 핵실험입니다. 4차 핵실험이에요. 그럼 핵실험이 몇 번 있었냐? 4번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몇 년 있었나 좀 봅시다. 이렇게 369요. 369밖에 없어요. 06, 09, 그리고 13, 그리고 16입니다. 16. 이렇게 4번의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제 13년하고 16년의 핵실험은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거의 냉각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5번 한반도의 긴장 조성과 남북 경협의 끈까지 놓아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 거의 교류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죠? 이거 경제적인 협력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어요. 다만 안 좋은 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이제 통일 부담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개성공단 문제는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거 말고 이거랑 관련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이겠죠. 그렇죠? 통일 노력. 통일 노력은 크게 한 3파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박정희와 전두환이 마치 북한이랑 막 담쌓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전두환 다음에 이제 노태우 때 조금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요. 네,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때 조금 볼 게 있죠. 요 정도 네 파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희 때는 7.4, 네, 7.4 남북 공동선언. 뒤에 다 쓸게요. 다들 알고 계실까봐. 그죠? 7.4 남북 공동선언.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거 이야기고요. 전두환 때는 우리나라 북한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일어난 게 전두환 정부 때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쵸? 네, 노태우 정부 때는 일단 우리나라 남북한이 어디에 가입했어요? 네,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이 이때 결의가 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노태우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대중 때는 이제 6.15 공동선언이죠. 그리고 이때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네, 개성공단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사업 이런 것도 다 김대중 때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적어주지 않았어도 조금 이게 곁다리 있는 것도 조금씩 이제 연결해서 보세요. 저 이제 요거를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찾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택시 운전 금지 연한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택시 운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몇 년이냐면요.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취득할 수 없었어요. 현재는 지난 1월 4일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위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법조항인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이 있기도 하고요. 대중의 안전을 위한 택시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이 위헌 판정이 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바뀌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금지 연한은 20년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레퍼런덤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레퍼런덤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거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게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 너무 쉽습니다. 1번 볼게요. 무작위 유권자를 뽑아 대의원 자격을 주는 거 전혀 관계없고요. 근간에 유행하는 힙합 음악 장르 이거 찍으시면 혼납니다. 큰일 웃기려고 넣어놓은 거지 이거 찍으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3번 정답이고요. 배심원제도랑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경제 불황에 의해 엉뚱한 곳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게리맨더링입니다. 게리맨더링.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게 올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요번에 선거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요번에 총선 때 이제 선거구를 좀 재배분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리맨더링은 이제 미국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막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선거구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상에서 그 그림이 마치 옛날에 우리 괴물이라고 옛날에 상상 속의 괴물이었던 셀리맨더를 닮았다. 그래서 게리가 만든 셀리맨더다. 그래서 게리맨더링 이렇게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를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게리맨더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공정,
선거구, 그쵸? 공정선거구를 위한 그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리맨더링이 대표적인 불공정 선거구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또 매니페스토?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공약을 할 때 이런 겁니다. 공약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예산 같은 걸 어떻게 받아올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그 시행 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를 받는 거죠. 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공약을 제시하는 그런 게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매니페스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선이 매니페스토가 굉장히 부족한 분이 당선이 되셨죠. 그렇죠? 예. 별로 근거가 없었잖아요. 예.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죠?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런데 증세와 없는 복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네, 어쨌든 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내다가 조금 급하게 내셨어요. 이거 철기시대 국가라는 말을 좀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나라가 몇 개요? 5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5개나 나라가 이렇게 나온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어요. 철기 시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기시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부터 막까지 각각 이야기해 봅시다. 가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볼게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우리는 나국가에 대한 얘기니까 고구려에 대한 얘기 골라야죠. 그렇죠? 1번 아니네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사만입니다. 사만 중에서 조금 스마트하신 분은 변환. 사만 중에 변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옥저라고 하셔도 좋고 동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둘 다 굉장히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옥저하고 동해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나라였어요. 다만 단점은 고구려랑 가까웠죠. 그렇죠? 고구려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침략과 약탈을요. 네, 맞고요. 4번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 등이 존재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고구려의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상가, 대가 같은 이제 관직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가, 고추가, 대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고구려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그냥 딱 보고 고구려에서 이거 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 고구려의 풍습 한 2개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제천행사인 동맹 그리고 생활풍습에서 결혼풍습이었던 서옥제 이 2가지 정도는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공부하시는 건 좋습니다. 5번은 특산물로 단군, 과마, 반어피 등이 유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산물이 나오면은 90% 이상 동해입니다. 동해. 특산물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동해예요. 동해. 다른 거 나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산물이 한 말이 나오고 단군, 과마, 반어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동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8번. 다음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국가가 2009년에 채택한 2009년에서 2015년 경제개발계획에는 총 170억 유로를 투입해서 22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단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대요. 이 계획은 외주와 자동차 분야에서 7만, 전자 3만 2천, 그리고 섬유 2만 4천, 항공 9천 명 등 일자리 22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쭉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모로코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로코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읽어보시고 이게 모로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09년에서 2015년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분야라든가 뭐 전자, 섬유 이런 쪽에 좀 집중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모로코였고요. 여기서 경제개발계획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때를 보시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1차부터 3차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4차도 있지만 3차랑 4차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만 보시면 돼요. 일단 1차, 2차랑 3차 가장 중요한 구분은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1차하고 2차는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수출 주도형입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이고요. 그리고 노동 지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경공업이었고요.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3차는 경공업에서 뭘로 바뀌는 과정?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1차하고 2차는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왜 1, 2, 3차를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2차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게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2차 때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2차 때 뚫린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1, 2, 3차 이 정도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거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을 말한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질을 액체에 녹이면요. 그 액체는 이것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수면에 떨어뜨린 기름방울이 금방 퍼지는 것은 물에 이것이 기름보다 크고 기름층이 물에 이것에 의해 잡아 늘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중력은 뭐죠? 중력은 행성이 이제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력은 모든 물체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거는 인력과 중력을 조금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인력은 모든 물체라고 그랬죠. 인력은 모든 물체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력이고 그 안에 중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행성의 인력을 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됐고요. 관성력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베르누이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압력이요. 뭐에 떠오르는 물체가 있어요. 떠오르는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밑에도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기의 흐름이 빠르잖아요. 네, 빠르면 압력이 약해지고요. 느리면 압력이 강해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가 되어 있으면은 이 위쪽은 이렇게 바람이 가니까 이제 빠르게 공기가 움직일 거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어쨌든 1번이고요. 모르실 것 같은 거 몇 개만 이야기했습니다. 했고요. 10번. 다음 설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1882년 독일의 한 마을에 사람이 인 적은 있으나 누가 주인인지 임기척이 없는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2층 창문에 새벽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수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과 경찰이 그 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집에서는 기름투성이가 된 청년 두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가솔린 엔진이었다. 다임러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다임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겠고요. 마리 퀴리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될까요? 플루토늄, 라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겠고요. 플로늄, 라듐 뭐 이런 거. 그리고 리처드 파인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만 도표 하고 나온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는 독일의 연력학 물리학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저 베이컨은 이 사람은 조금 아셔야죠. 그렇죠? 로저 베이컨은 경험론 철학자고요. 우리나라 현대 과학의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론 철학이 현대 과학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줬어요. 그래서 실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컨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은 우상, 4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사회현상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공업의 발전으로 상품 생산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화폐 유통량보다 상품 유통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시중에 화폐가 있고요. 물건이 있죠. 그렇죠? 근데 화폐보다 뭐가 더 많은 상황? 물건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화폐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전황입니다. 전황. 조금 더 읽어볼까요? 상업자본가의 성장에 따른 상업자본의 원시적 축적. 상업자본의 원시적 축적. 이거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업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시초 축적 이렇게 불러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초 축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기 자본의 축적, 이것을 시초 축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폐가 유통되는데 물건으로 그거를 내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화폐가 안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동전 유통량이 부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던 은의 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동전 유통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관청 군영 또는 부상대고들이 화폐 자산의 비축 그리고 고리대업의 목적으로 다량의 동전을 퇴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중에 화폐가 없는 현상, 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 읽어도 돼요. 더 대표적인 전황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전황이 일어났던 시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영조고요. 두 번째는 정조입니다. 영조 때 전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정조 때 전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전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덕대와 물주는요. 덕대와 물주도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요. 이 덕대가 전문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 덕대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해요. 그럼 뭘 경영하냐 이거죠. 그렇죠? 뭘 경영해요? 광산을 경영합니다. 광산. 원래 광산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나라가 직접 개발했어요. 나라가 직접 개발을 했는데 나라가 개발하기 조금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기업 같은 데다가 이제 맡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기업 쪽에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덕대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고용해서 중간에서 전문 경영인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요 덕대라고 하는 거고요. 요 광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광산이요. 네. 환곡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거고요. 세도 정치기에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다음 원납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납은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기부금. 근데 기부금을 강제로 받는 경우도 있었죠. 기부금을 강제로 받는 경우 한 번 정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흥선대원군 때요.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때 원납전이라고 하는 걸 강제로 징수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세는 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진짜입니다. 뻥치는 게 아니라요. 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아무 문이나 통과할 때 세금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 사대문 통과할 때. 그렇죠? 사대문 통과할 때 내는 통행세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건축물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석, 타일, 채색, 오칠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장식의 방이 두 개의 커다란 파티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유수프 1세가 건조한 것인데 밑으로 파티오의 일곽으로 사각형 연못을 따라서 한쪽의 공식적 아련 장소인 대사의 집으로 연결된다. 여기까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알고 있겠지만. 하여튼 볼게요. 뒤에. 또 한쪽은 무하마드 5세. 여기쯤 봤을 때 이슬람 쪽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생각하셔야죠. 유럽인 무하마드 이상하잖아요. 한국인 무하마드 이상하죠. 그렇죠? 그죠? 무하마드 아랍 쪽 계열이구나. 아랍 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자의 파티오 일곽으로 8두의 사자가 받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람브라 궁전에 대한 얘기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적인 신전이고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신전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르테논 신전은 거의 뼈대만 남아있어요. 뼈대만 남아있는 신전이고요.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기둥만 이렇게 막 남아있는 뭐 이런 신전 있어요. 이런 신전. 한쪽에 이렇게 날아가 있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르사유 궁전은 어디에 있죠? 프랑스에 있네요. 1번하고 2번 둘 다 유럽 쪽에 있는 건물이네요. 프랑스에 있고 바로크 양식의 건물입니다. 바로크 양식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한번 프랑스 여행 가시면 한 번쯤 보시는 건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파티마 성당은 포르투갈에 있어요. 포르투갈에 있고요. 이거를 무엇을 기념해서 만든 성당이냐면요. 혹시 성경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는데,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학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성당이 바로 파티마 성당입니다. 포르투갈에 있어요. 아람브라 궁전은 정답이고요. 포세이돈 신전은 이탈리아 페스툼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스툼에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 그때쯤이거든요. 그때쯤에 나온 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개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어떤 게 건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봤어요. 건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4개 정도? 4개 정도? 터키 쪽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의 그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잔티움 양식이죠. 비잔티움 양식의 성당이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 이런 것들, 혹은 이슬람의 침입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성소피아 성당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퀼른 성당입니다. 퀼른 성당. 퀼른 성당은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성당이고요.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은 높은 첨탑, 뾰족한 모서리 이런 것들이 특징인 그런 성당이고요. 그리고 타지마할, 인도의 타지마할이요. 타지마할이 인도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타지마할이 힌두교 사원이냐 이슬람 사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 꽤 될 겁니다. 그렇죠? 타지마할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네.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앙코르와트 정도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쪽에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다. 이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비싼 귀금속과 희귀금속을 뽑아내는 사업이네요. 그쵸? 도시광산 사업. 그쵸? 어반 마이닝. 1번의 정답이네요. 그쵸? 1번이 정답이고요. 이번에 쿠퍼 마이닝은 동광이잖아요. 그쵸? 동을 캐는 광산이죠. 그쵸? 전혀 관계없고요. 스파이더 마이닝 전혀 관계없고요. 데이터 마이닝 이거는 대규모 자료, 새로운 자료 이런 뜻이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네. 골드 마이닝 금광이죠. 금광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14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쇠고기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쇠고기 부위별 명칭과 용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양지. 목 부분 살, 육질이 질기고 결합 조직이 많아요. 그래서 진한 국물을 만드는 데 이용하다. 맞습니다. 양지의 국거리로 많이 써요. 사태. 다리 부분의 살이고 힘줄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질긴 부위입니다. 근데 장시간 가열하면은 굉장히 연해져요. 사태로 그거 많이 만들죠. 장조림 이런 거 많이 만들죠. 등심 볼게요. 등심. 소의 목 부분에서 다리에 이어지는 살이 아니라요. 허리에 이어지는 살입니다. 이거 추잡한 문제네 이렇게 좀 아시고, 그쵸? 좀 디테일하게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목 부분에서 허리에 이어지는 살이고요. 살코기가 많고 사이사이 지방이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안심. 채끝살 안쪽에 붙은 살이고요. 적은 양이 존재하고 지방의 살코기 사이에 있음. 맞는 얘기고요. 갈비. 등심과 채끝살 사이에 있고요. 뼈 사이에 쫄깃한 고기가 물터 있어 감칠맛이 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부품 용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요. 그 역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소자의 명칭이네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다이오드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볼게요. 이극 진공관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등의 스위칭에는 이 부품이 많이 사용된다. 다이오드 확실하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고요.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반도체입니다.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반도체고요. 직접 회로는 이제 크기를 작게 만들고요. 크기를 작게 만들고 대신 동작 속도는 빠르게 해서요. 전력 소비량도 줄이고 가격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게 IC, 직접 회로입니다. LSI는요, 직접 회로를 하나의 판에다가 여러 개 연결한 거예요. 이제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접점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요, 이제 회로를 열고 닫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하는 게 무접점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리적 작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의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을 가했을 때요. 그 크기에 대응해서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 물체 하중이 작용하면 물체 내의 그 외력에 저항하여 내력이 생기고 이것은 보통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응력이네요. 1번. 응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압력은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압력은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력은 줄에 이제 걸리는 힘.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기타 칠 때 이럴 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됐고요. 인력하고 중력.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다음 기준으로 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유산은요. 타결한 보편적 가치, 아무거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뭐가 돼야 된다는 게요.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갖고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유산, 부동산이 아니면 안 돼요. 부동산이 아니면 돼요. 땅과 관련된 그런 거, 건축물, 이런 것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 고려청자 이런 거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1번.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낸 걸작을 대표할 것. 그쵸? 맞죠? 걸작을 대표하는 부동산. 부동산 유산이면 되죠. 그쵸? 네.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 그리고 기술의 총체, 경관의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 맞죠? 맞는 이야기고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사상,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문학과 직접 연결된 부동산. 맞죠? 그쵸? 이 뒤에 부동산만 붙이면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딱히 동산이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동산이라든가 혹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고요. 4번. 최상의 자연현상,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쵸? 맞는 이야기고요.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의 군락, 진화 발전에 있어서 문화학적 인간 발전? 이건 아니죠. 그쵸? 이건 아니죠. 왜 아닐까요? 관계가 없어요. 육상, 민물, 해양 및 해양 생태계, 그리고 동식물의 군락, 이거랑 문화학적, 그리고 인간 발전, 이거랑 관계없어요. 그렇죠? 문화는 반드시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 있는 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동식물이나 해양 생태계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없죠? 오히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태학적, 혹은 생물학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